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2020년 5월 28일 목요일 시황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콩 국가보안법과 EPN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뉴욕 마감했고요. 다우지수는 2.2% 올랐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3월 이후 처음으로 25,000 돌파했다라는 겁니다. 강세장 신호탄이다. 그래서 다우가 25,000선을 넘겼고요. S&P도 이제 1.48% 올랐고 나스닥 지수도 0.77% 올랐습니다. 어저께 나스닥이 0.77% 올랐는데요. 3거래일 상승입니다. 연속으로. 그래서 상승도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0%대 상승으로 아주 좋고요. 다만 이제 개별 주식은 이제 혼조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즘에는 이제 또 그 언택트 주식이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그 언택트 주식은 조금 그 횡보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안 오른 컨택트 주식들은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이제 추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0%대 상승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면 공황이 끝나간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1.32% 떨어졌고, 그 다음에 애플은 0.44% 올랐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0.13 올랐고, 그 다음에 구글은 0.08 떨어졌고, 아마존은 0.47 떨어졌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컨택트 주식들은 아주 이제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큰 만큼 아주 크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장세를 뭐 키 맞추기 장세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저께 이제 장 초반에는 나스닥이 좀 많이 떨어졌다가 막판에는 오히려 이제 올라서 끝나는 그런 장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나스닥이 초반에 떨어졌는지는 앞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한쪽에선 열고 다른 쪽에선 닫고 그 디즈니 재개장, 보잉은 12,000명 감원했다라는 이제 기사가 있고요. 그래서 그 코로나 감염증으로 이제 똑같은 충격을 받았던 산업들이 회복에서는 서로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월트 디즈니가 테마파크 재개장을 선언한 날 보잉은 12,000명 추가 감원에 칼을 빼들었다.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게 디즈니의 개장하고 그 다음에 보잉의 감원 중에 어떤 것이 더 좋은 호재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뭐 호재는 그거죠. 주가의 입장에서만 이제 바라봐야 되는 거죠. 주가가 올라가면 좋은 거고 떨어지면 나쁜 거죠. 디즈니는 어저께 이제 0.47%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잉은 3.31% 올랐습니다. 장외에서는 지금 한 4% 이상 상승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항공기 엔진을 납품하는 GE는 1만 명 감원을 발표했고 영국 롤스로이스 역시 8,000명을 해고할 계획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외에도 GE하고 롤스로이스가 둘 다 감원을 발표했는데요. 그 주가를 보면 둘 다 떡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GE는 7.21% 상승했고 롤스로이스는 9.51% 상승했습니다. 이게 뭐냐? 바로 이제 사람을 자르는 것이 주가에는 무조건 호재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역대 뭐 보면 그 주가가 무조건 오르는 거는 그 뭐 직원 감원하고요. 그 다음에 자사주 매입입니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는 굉장히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그 보시면 디즈니 같은 경우가 이제 개장을 했죠. 개장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더운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리고 개장을 했다가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가지고 셧다운이 되거나 사업장이 만약에 코로나 감염 그 환자에 의해서 이제 고소를 당한다면 오히려 손해라고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익률이 올라가는 게 뭐냐라고 봤을 때 그게 이제 해고죠, 해고. 그래서 주가에는 더 이익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비인간적이죠. 그런데 이제 주가는 원래 감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감정 없는 주가를 기계적으로 사고 팔기만 하면 됩니다. 그 랠리 확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컨택트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5.9%, 3.9% 이렇게 올랐고요. 카니발이 이제 5.9%, 그다음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3.9% 올랐고 GE가 7.2%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은행주들 JP 모건, 그다음에 CT 5.8%, 8.5%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고 KBE, 그다음에 RE 같은 경우는 또 7% 이상의 이제 올라가지고 4월 이후 최고의 주간 상승률이다.
그래서 이제 컨택트 주식이 요즘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좋은 이유는 뭐 경제 재개했고요. 그리고 또 1등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오른 만큼 그 좀 그 갭이 많이 생겼었죠. 예, 전통 주식과 IT 주식하고. 그래서 지금 돈을 이제 유동성을 어마어마하게 풀었으니까 그런 이제 유동성이 이제 흘러내려서 그 현재 이제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주식들도 같이 올라가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메인 이벤트가 뭐냐? 이게 이제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이 이제 그 오늘의 메인 이벤트죠. 그래서 3시에 있을 전인대 표결이 메인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굉장히 많이 그 급락을 했다가 결국은 올라서 끝났는데요. 뭐 그 얘기는 뭐냐? 일단은 국가보안법은 이제 확실히 통과가 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뭐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큰 영향이 없을 거다라는 게 이제 뭐 대체적인 뭐 이런 시장의 반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큰 영향이 없다라는 것은 주가에 큰 영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변동성은 앞으로도 좀 어느 정도 상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특별지 박탈은 홍콩의 사망 선고다. 중기업 돈줄도 막힌다. 뭐 이런 건데 폼페이오 장관이 이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2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미국 법이 홍콩에 적용한 특별지위가 더 이상 보장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의회에 제출을 한 거죠. 그래서 중국이 만약에 뭐 그런 식으로 그 국가보안법을 홍콩 국가보안법을 이제 통과를 시키면 뭐 의회에서는 이제 자동으로 이제 표결이 되겠죠. 그렇다면 그 홍콩의 국가보안법이 통과가 되면 어떤 후폭풍이 있을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봐야겠죠.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하자 미국의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 박탈 수순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수십조 원의 홍콩과 미국 교육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미국의 홍콩에 최대 25%의 고일 관세를 적용할 수 있어 홍콩의 투자 매력도도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다. 홍콩에서는 죽음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그런데 이제 당장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할까라는 거죠. 시장은 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이제 국가보안법이 통과가 되면 일단은 홍콩 증시는 이제 떡락을 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선물도 굉장히 많이 떨어질 테고 미국이나 유럽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겁니다. 뭐 이제는 이제 바이러스 사태는 어느 정도 이제 논외가 된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름이 오니까 확진자도 좀 많이 줄고 있고 이로 인한 이제 주가의 영향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슈 자체가 전환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에서 미중 신냉전 이쪽으로 이제 전환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미국은 앞으로 이제 중국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라는 거죠. 그랬을 때 미국, 중국 고립 본격화, 한국, 미국 편에 서라, 문정부의 독촉장.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뭐가 있냐면 EPN입니다. EPN은 민주주의 가치의 뜻을 같이 하는 국가, 시민사회, 기업들로 구성이 되며 교육, 에너지, 교육, 의료, 기술 등을 포함한 경제의 많은 분야를 포괄하는 미국 주도 경제 블록이다. 지난 20일 키스 크라크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은 아시아 태평양 미디어 허브 특별 전화 브리핑에서 미국, 한국 등 국가들의 단합을 위한 EPN 구상을 논의했다. 미국 고위관리가 한국과 EPN을 논의 중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EPN은 현재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인도, 뉴질랜드, 베트남 등이 참여국으로 거론된다. 여기서 잘 보시면 그 국가, 시민, 기업들로 구성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로 뭐냐? 바로 이제 중국 고립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국가나 시민사회나 이제 기업들이 참여를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뭐가 있냐? 교역. 일단은 뭐 무역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에너지. 만약에 이제 여기 EPN에서 빠지면 우리나라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가지고 그 남중국해를 통해서 에너지 수송로가 있는데 미국이 한국의 이제 에너지 수송로를 안 지켜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교육, 미국으로 유학 못 갈 수도 있다라는 거고, 의료나 기술, 뭐 이런 것들이죠. 뭐 기술 같은 경우는 한국이 반도체 기술을 이제 미국 걸 가져다 쓰니까
지금 이제 반도체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미국 기업이잖아요. 1, 2등 기업 자체가. 그러니까 굉장히 미국에다 많이 의존을 하고 있고 지금 뭐 그 반도체를 만들어서 파는 것들은 또 이제 중국에다 판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EPN이라는 게 미국 주도의 경제 블록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논의를 하는데 여기 잘 보시면 일본, 호주, 인도, 뉴질랜드, 베트남이죠. 그래서 지금 중국을 감싸는 그 나라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에는 일본이 있고 한국이 있고 그다음에 밑으로는 호주가 있고 그다음에 서쪽으로는 인도 그리고 남쪽에 뉴질랜드 그다음에 서쪽에 베트남 이렇게 이제 중국 고립화를 시키려는 이런 이제 의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은 미국의 서플라이 체인을 중국과 따로 만들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힐러리가 대통령 후보 시절에 피벗 투 아시아라는 것을 이제 구상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중국 이외의 나라에서 서플라이 체인, 그러니까 뭐 공급 체인이죠. 공급 체인을 만들어서 중국 없이 미국의 물건을 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다 만들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디선가는 이제 그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중국을 빼고 받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은 자국 기업에게 이제 리쇼어링 정책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기네들이 이제 세금 감면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뭐 그런데 뭐 다 돌아올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경제 블록을 구성을 해가지고 중국을 이제 고립시키겠다라는 게 이제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EPN을 통해 가지고 중국을 고립시켰을 때 그 동아시아 3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한국이 가장 불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첫 번째가 이제 일본이 되겠죠. 일본이 이제 오늘자 신문을 보면 일본도 화웨이 퇴출, 그 정부 통신 설비 구매 때 안보 위험 고려했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일본이 공공기관에서 화웨이와 GT 제품을 사실상 퇴출키로 했다. 이는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 배제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움직임에 보조를 맞추려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요미리 신문은 27일 일본 정부가 사이버 보안법 개정을 통해 모든 독립 행정법인과 개인 정보를 취급하는 9개 지정법인의 통신기기 구매 요건을 강화하기로 보도했다. 한마디로 이제 화웨이가 안 쓴다는 얘기죠. GT하고.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중국에서 자동차하고 화장품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팔립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은 좀 당당하게 벌써 이제 중국의 화웨이를 퇴출시킨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그런 이유는 일단은 중국, 일본 통화 스와프 30조 원 규모로 이제 재개 조율을 했다라는 건데 내용을 보시면 그 중국과 일본 정부가 중앙은행 간 통화 스왑 교환 협정을 재개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으며 규모는 3조 원 가량, 그러니까 30조 원이라는 거죠. 조율 중이다라는 거고. 그리고 일본 교토통신이 21일 보도했다. 양국은 2002년부터 2013년까지 3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유지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통화 규모는 총 10배다.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려면 미리 약속한 환율에 따라 유사시에 엔화와 위안화를 맞교환할 수 있게 된다. 그 이유는 중국과 일본의 통화 스와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결국은 이제 일본의 엔화가 힘을 발휘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을 어르고 뺨치는 것이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속내를 보면 일본이 중국에 당당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일본이 단독적으로 이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는 없어요. 미국의 허락을 받고 중국에 돈을 퍼주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일본은 이제 그 왜 중국을 도와주냐라는 거죠.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그런 거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과 이제 관계를 끊고 그다음에 중국의 물건을 안 사겠다 아니면 이제 관세를 심하게 때리겠다라는 거죠. 일단은 물건을 받는데 대신에 이제 관세를 통해 가지고 내가 이제 너의 영업이익률 자체를 다 없애버리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중국으로 달러가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달러 부족에 이제 직면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성장률을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성장률이 떨어지면 실업이 커지고 실업이 커지면 이제 사회 불안이 가속화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 전복까지도 가능한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중국이 경착륙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경착륙은 뭐예요? 그냥 한 번에 망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세계 경기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물론 미국도 이제 좋을 것이 없어요. 예, 주식시장 무너지고, 그리고 뭐 중국이 뭐 갑자기 그 정도로 무너지게 되면 미국에 있는 채권을 일시에 내다 팔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미국의 수익률은 높아지고 그 다음에 채권 가격은 떡락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중국이 서서히 가라앉는 연착륙을 하는 게 아주 좋은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중국을 때리면서 어떻게 이제 연착륙을 시키냐라는 거죠. 그게 일본 보고 이제 중국에 돈을 넣으라고 한 거죠. 예. 그게 중국과 일본의 통화 스와프를 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을 망하게 하긴 할 텐데, 미국 돈을 넣어서 중국이 천천히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일본에 돈을 넣어가지고 천천히 중국을 망하게 한다. 결국은 일본이 돈을 중국에다 빌려줬는데 돈을 떼이는 나라는 누구예요? 미국이 아니라 일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일본 같은 경우 지금 중국에다가 이제 그 미국의 편을 들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일본도 어느 정도 리스크를 이제 박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일본은 중국에게 이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됩니다. 그러면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이제 무엇인가를 받고 중국과 통화 스와프를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중국의 신인프라 투자입니다.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수출길이 막히면 중국은 높은 경제 성장률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수출보다는 이제 내수 진작 이쪽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프라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중국이 그냥 위안화를 그냥 막 찍어내 가지고 인프라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국제 결제 통화가 아니에요. 기축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 기축 통화인 나라들은 돈을 찍어 가지고 인프라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다가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달러를 지속적으로 모으는 건데, 근데 뭐 미국의 국채가 지금 한 3조 달러 정도밖에 없고, 그리고 이것도 이제 작년이나 재작년 보면 서비스 수지에서 계속해서 이제 마이너스가 나고 있기 때문에 3조 달러에서 더 늘어날 수가 없는 거고, 오히려 요즘에 코로나 위기 때문에 더 많이 빠졌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인프라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위안화를 더 많이 찍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중국의 위안화가 이제 절하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그 위안화 환율이 7.17 정도로 해가지고 그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위안화를 더 많이 찍어낸다라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말하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중국 제조 2025에서 현재 신인프라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인프라 투자를 하게 되면 데이터 센터라든가 AI라든가 철도나 도로 뭐 이런 그 인프라가 전통적인 인프라뿐이 아니라 이런 그 광범위한 그 AI 같은 인프라, IT 인프라도 굉장히 많이 늘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1,000조 원 정도를 쓴대요. 그러면 이제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느냐라고 했을 때 뭐 위안화도 이제 찍어내겠지만 그 일본의 엔화 같은 것들을 이제 가지고 담보로 잡고 이제 찍어내는 거죠. 담보로 잡고. 그래서 일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국으로서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또 어떤 이득이 있냐? 돈을 찍어가지고 이제 중국에 수출을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득금을 이제 그 가져올 수 있죠. 일본은 돈을 찍어내기만 하면 되니까 지금도 이제 돈을 엄청나게 많이 찍어내가지고 얘네들이 그 일본에 이제 그 엔저를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차피 찍어내는 돈이 일본에서 돌면 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뭐 기축통화이긴 하지만 뭐 지금 어려운 경우는 이제 일본의 채권 같은 것들을 이제 외국에서 많이 사주긴 하는데 그래도 일본 같은 경우는 돈을 수출하면 그 인플레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미국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 돈을 천문학적으로 찍어내는데 위기 상황이다 보니까
더 많은 나라들이 미국에 이제 채권을 사주고 미국의 채권을 사주면서 미국의 달러 가치를 유지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일본 같은 경우도 중국이 엄청난 인프라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일본의 엔화를 갖고 중국에다 넣어주면 그러면 일본도 이제 뭐 돈만 주고 이득을 챙길 수가 있는 거죠. 거기서 인프라 투자를 통한 뭐 여러 가지 사업 이득 이런 것들을 이제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의 양적 완화로 인한 엔화 가치 절하를 미국으로부터 양해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뭐 잃어버린 20년 지금 30년째 가고 있는데 지금 뭐 살아나고 있죠. 살아나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엄청난 돈을 찍어내는 이제 양적 완화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코로나 위기 때문에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지자 그 양적 완화를 했죠. 제로 금리하고 이렇게 하되 천문학적인 돈을 이제 쏟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양적 완화를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미국이 일본을 이제 가만 놔두지 않겠죠. 원래는. 그런데 미국이 지금까지 일본을 가만 놔뒀던 이유는 뭐냐? 이게 바로 그 중국의 통화 스와프를 하면서 돈을 중국 쪽으로 밀어넣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했기 때문에 일본이 대신 망하는 시나리오로 갔기 때문에 엔화 가치 절하를 통해서 미국에 이제 양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본은 엔화 가치 절하를 통해서 미국에다 수출을 할 수 있게 되죠. 미국 같은 경우도 돈을 엄청나게 이제 찍어냈으니까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중국 화웨이를 이제 일본이 배제한다고 해가지고 중국이 발끈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화웨이 배제하는 거 그 정도는 눈 감아줄 수 있다라는 거죠. 중국이 얻는 게 훨씬 많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대만입니다. 대만 같은 경우는 TSMC가 미국에 공장 짓는다고 했죠. 삼성전자가 벌써 이랬다면 중국에 이제 보복 성명이 이제 발표됐을 겁니다. 그런데 대만의 TSMC가 공장을 짓고 화웨이 배제한다고 하고 나서도 중국은 TSMC나 대만의 어떤 제재 성명도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만은 중국과 미국의 양쪽으로부터 이제 러브콜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 대만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한국에 비해 더 높습니다. 중국은 대만이 미국의 이제 EPN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경제 제재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미국은 중국에 관세를 때리게 되면 중국의 공장은 해외로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공장 같은 경우가 뭐 이렇게 고급 부가가치 개념의 이제 공장들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싼 물건들을 이제 싼 노동력 이렇게 의존을 해가지고 만드는데 싼 노동력을 관세로 메워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중국의 제품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주로 나가는 데가 이제 베트남이라든가 뭐 대만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나가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도 미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 뭐 중국 공장이 오게 되면 이제 반대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대만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게. 그리고 이번에 이제 홍콩의 국가보안법 문제로 미국이 홍콩에도 25% 관세를 때리게 되면 중국 공장이 우회 수출을 해야 되는데 가장 만만한 것이 이제 대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도 대만에다가 제재하기가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 기업들도 지금 이제 중국에 원래 있는 기업들 있죠. 그런 기업들이 이제 대만 쪽으로 많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관세를 때렸으니까. 왜 이제 대만 쪽으로 오냐? 대만에서 중국 쪽으로 들어갈 때는 이제 관세가 없기 때문에 대만으로 나오면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만에서 중국으로 수출하기도 쉽고,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수출하기도 되게 쉬운 거죠.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 공장을 두면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은 중국과 미국의 동시 러브콜을 받고 있고. 대만은 오히려 이제 미국이 이제 중국을 때리면 때릴수록 더 많은 공장들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EPN 전략으로 가장 피해가 많을 나라다라고 하는 거죠. 일단은 중국의 경제 의존도가 높고, 그 다음에 일본의 엔화나 대만의 이제 지정학적, 정치적 입지가 그 유리한 대만보다 중국에 쓸 카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이제 카드가 없다라는 거예요. 중국에다가 이제 내줄 카드 자체가 미국으로 붙는다 하더라도 중국을 무마시켜야 되는데 그 카드는 일본 같은 경우는 엔화가 있고 대만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적인 뭐 여러 가지나 아니면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유리한데 한국은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만약에 중국의 서플라이 체인에 그냥 들어가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만약에 미국이 한국을 배제하면 원화는 그야말로 이제 휴지가 되죠. 왜냐하면 달러를 벌어들여올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나라건 돈을 벌어와야지 이제 원자재를 수입을 해가지고 수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원자재 수입할 게 없어도 없는 나라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도 어떻게 됩니까? 디폴트가 나는 거죠. 달러가 없으면. 결국은 달러는 원자재뿐이 아니라 뭐 아르헨티나, 브라질은 왜 그 디폴트가 납니까? 물건을 사와야 되죠. 원자재는 있는데 그 제조할 수 있는 그 공산품은 없는 거예요. 공산품을 사야 되는데 공산품을 사오려면 그것도 이제 달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한국은 원자재가 없고 이러려면 이제 돈이 있어야 되는데 원화는 이제 해외 나가면 바로 휴지가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돈은 무역에 있어서 진정한 돈은 이제 달러죠. 이거는 이제 4대 기축통화국을 빼면 모두 이제 직면한 문제입니다. 달러가 쓰는 돈보다 많이 들어오면 무역 흑자국이 되고 달러가 적게 들어오면 무역 적자국이 됩니다. 그래서 무역 흑자국이 돼야 그 나라의 주식, 채권, 부동산이 가치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무역 적자국이다. 그렇게 되면 아르헨티나, 브라질, 터키, 남아공 이런 나라도 어떻게 됐습니까? 이 코로나 위기에 주식, 채권, 환율 다 떡락을 하고 그다음에 환율은 이제 떡상을 하게 되죠. 기초 자산이 이제 작살이 납니다. 이게 이제 달러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외국인들이 그 나라의 주식 팔고요, 채권 팔고 나가면서 환율은 이제 올라가게 되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이제 한국이 달러를 잘 벌어들여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미국이 그 달러를 주는 이제 그 조건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수출을 이제 받아줌으로써 그러니까 수입을 해줌으로써 달러를 자연스럽게 주는 게 있고요. 다른 하나는 미국의 이제 직접 투자입니다. 그래서 직접 투자 같은 경우는 미국이 이제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이 한 60% 됐었잖아요.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60% 되는데 미국이 얘기하는 거죠. 미국에다가 핸드폰 수출해. 수출하는데 뭐 얼마든지 수출해라 이거죠. 대신에 지금 삼성전자의 주주는 외국인이죠. 외국인들한테는 뭘 해야 됩니까? 삼성전자가 이익이 났을 때는 배당을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배당을 주게 되니까 이건 뭐냐? 곰이 재주를 부리는데 결국은 왕서방이 돈을 챙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또 막 이제 머리 써가지고 결국은 미국에다 수출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벌어온 돈은 다시 어디로 가냐? 주주가 많은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수출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좋은 거죠. 대신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부의 양극화는 굉장히 심해지겠죠. 왜냐하면 일자리는 없어지고 그렇게 받은 돈들은 주식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될 테니까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슈퍼리치들이죠. 그래서 슈퍼리치의 부와 그다음에 이 미국의 중산층과는 굉장히 괴리가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의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한국이 EPN에서 빠졌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수출길이 막히게 되죠. 그리고 미국의 직접 투자는 빠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외국인들이 주식 채권 다 팔고 돈 뺀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면 이제 환율 떡상입니다. 그리고 외환 보유고는 어떻게 됩니까? 금세 고갈이 되겠죠.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 4천억 달러 그러는데 실제로는 만약에 그 달러가 안 들어오면 한 6개월이면 고갈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르헨티나처럼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미국 편을 들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중국한테 제2의 사드 보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국의 전략이 뭐냐라는 거죠. 전략은 일단 임시 방편으로는 최대한 그 결정의 시기를 늦추는 게 이제 전략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이제 그 박쥐처럼 줄타기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남들 다 하고 남들 결정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이 제일 마지막에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언젠가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했을 경우는 한국은
환율적으로 장기적으로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른다는 얘기죠. 자,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홍콩 국가보안법이 중국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을 때리면서 시작되는 신냉전의 그 역사적인 날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주식이 오르냐 마냐 이런 것보다 이제 더 중요한 날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이제 매뉴얼을 지키자. 지킬 사람만 지켜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수는 안 지켜도 됩니다. 매뉴얼은 지난 40년간의 나스닥 경험이 녹아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8거래일 상승하면 주식 사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5월 1일에 마이너스 3%가 떴으니까 7월 2일에 그 주식 사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고점 돌파는 매뉴얼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전고점 돌파는 매뉴얼에서 제외 이렇게 돼 있는데 제 카페에 들어가 보시면 카페에 제가 이제 자세한 설명들을 넣어놨으니까 보시고요. 만약에 이제 전고점 돌파를 했다. 나스닥이나 MS나 애플 지금 현재는 1등이 뭐 애플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매수 같은 경우는 본인이 판단을 해서 매수 들어가시면 됩니다. 후원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 감사합니다.